반갑고요. 이게 아침부터 뭐 새해라고 할 게 있습니까? 어제하고 똑같은 날인데 이름만 새해인데 이름만 새해라는 말에 붙어 있는 어떤 느낌이 새 느낌이 있긴 있지만 사실 그거는 되게 오래된 새 느낌이죠. 그것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매번 만나는 매일매일의 새날, 똑같은 새날을 만나기를 바라고 오늘 뭔가 좀 흥미로운 실험들을 몇 개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잘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 얘기하실 때는 마이크를 잠깐 켜고 얘기하시고 다시 꺼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들립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올해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다 이루고 주변에 다 행복한 분들 만드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요. 오늘 우리 주제가 나란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도 나란 느낌이 왜 계속 유지되는가 라는 주제인데 아마 왜 그런지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는데 그래서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나라는 느낌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분별을 못할 테고 분별을 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될 테고 그러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게 될 테니까 당연히 나란 느낌이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과연 느낌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나라는 느낌은 만약에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나서 빈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람 저 사람 구분을 하지 못하다가 구분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구분을 하는데 우선은 구분이 자기와 남을 사실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마치 카메라를 이렇게 우리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카메라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밖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선명하게 바라보지도 못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흐릿해요. 이렇게 흐릿하죠. 이렇게 흐릿하단 말이에요. 카메라라는 것이 흐릿한데 그러다가 점점 자기 자신까지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보는 마음이 이제 내 몸과 상대방을 같이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놈과 다른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다 비추는데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몸은 늘 보이고 이 마음에 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머리 긴 어떤 사람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머리 짧은 어떤 사람은 아침에만 얼굴이 보이고 저녁에 다시 보이고 엄마와 아빠죠. 그 다음에 저 외부인은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무엇과 늘 보이는 이 몸 이것과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별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나와 나 아닌 것이 구별되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 마음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처음에는 이것도 못 봤죠. 분별이 안 됐어요. 분별이 되려면 마음에 얘한테 뭐가 많이 데이터가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쌓이는 것이 이제 구별을 지으면서 쌓이는데 첫 번째 구별이 늘 있는 놈. 이거는 늘 보이니까. 눈만 뜨면 늘 내 손과 발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늘 보이지 않는 그 무엇과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그런 구별로 쌓이는 겁니다. 보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그냥 타고나는 거죠. 자, 그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핸드폰을 여기다 연결하면 프로젝터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프로젝터랑 연결이 돼서 여기 쏠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다가.
그럴 경우에 이제 그 화면이 우리가 구별하는 마음이라고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프로젝터에 이 화면이 그대로 쏴지는데 그것이 이제 보는 마음이에요. 내 텅 빈 마음에 나타난 그림들이죠. 그 그림들의 종류가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 있고 이렇게 매일 보이는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일단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이제 나와 나 아닌 것. 이름은 아직 붙이지 않았어요. 뭔가 늘 있는 거랑 왔다 갔다 하는 것 두 개로 구분이 되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저쪽 밖의 것이 하나하나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얘가 늘 보고 있죠. 그러면서 쌓이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제 한 4살쯤 되면 나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그리고 내 거야. 이게 나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4살 때부터 7살 때는 미친 7살이라고 한다면서요. 자기를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20살쯤 되면 완벽하게 자기라는 게 형성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이 보는 마음에 저장되고 분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이름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나야,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책상, 수많은 이제 나하고 나 아닌 것이 구분되기 시작한 다음에는 그것이 아주 철저하게 확립되면 그 다음에 나 아닌 대상들이 하나하나 구분되죠. 그렇게 해서 이 보는 마음에, 투명하게 보는 마음에 경험이 쌓여요. 이 핸드폰 안에 수많은 동영상과, 그 다음에 사진, 스틸 사진이 쌓이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제 운전할 줄 알면 운전 프로그램이 장차 설치된 거죠. 내가 영어를 배우면 영어 프로그램이 설치됐어요. 구글 번역기가 설치된 거나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한글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통역 시스템이 설치된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롭게 내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말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것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이 핸드폰이 다른 핸드폰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핸드폰과 연결될 수가 있죠. 우리 마음도 말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의 경험적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현재 인터넷 네트워크상에서는 데이터가 디지털로 그대로 전달되지만 우리 이 말을 통한 이제 전달에는 그림자가 많죠. 내가 느끼는 사과와 상대방이 느끼는 사과가 완전히 다르니까 내가 느끼는 서울과 상대방이 느끼는 서울이 달라요. 나는 미국의 뉴욕에 안 가봤는데 뉴욕에 갔다 온 사람의 쌓여있는 경험과 안 가본 사람이 책이나 말만 듣고 쌓아놓은 경험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뉴욕에 대해서 둘이 얘기하면 이 사람은 갔다 온데 내가 갔다 오지 않았다면 똑같은 뉴욕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미묘하게 또는 거칠게 또는 큰 차이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모든 활동들을 얘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는 개인성이 없어요. 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이 몸 이런 거죠. 이렇게 밖을 보다가 이제 이걸 나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요 카메라가 이게 듀얼 카메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밖을 보는데 이렇게 하면 나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를 봐요. 그러니까 밖을 볼 때는 우리가 주의가 완전히 이렇게 쏟아지면 밖만 보이죠. 자기를 관찰할 때는 이렇게 자기가 보여요. 맨 처음에는 이게 내 얼굴이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얼굴과 성격, 나는 누구야? 라고 난 남자다. 몇 살이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걸 나라고 여겼는데, 이건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비친 모습, 내용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보기 시작하죠. 관찰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얼굴은 사라지고 점차 이 거울적인 속성으로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이 카메라에 그냥 비치는 속성.
그러면 보는 내 마음이 이 카메라예요. 이렇게 여기도 카메라를 이렇게 띄웠단 말이죠. 이게 보는 마음. 이거는 날아가기는 마음. 그래서 보는 마음이 이렇게 같이 보다가 이렇게 하나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보는 마음은 관찰하는 마음, 뭐 이렇다 저렇다 생각으로 판단하고 구별하는 마음을 싹 빼고 그냥 투명하게 바라본다면 투명한 거울 아닙니까? 그 거울로 얘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얘도 이제 자기 얼굴이라든가 몸은 진짜 내가 아니다라는 게 파악이 되면 걔가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걔가 이제 동일시가 자꾸 떨어지겠죠. 그럼 얘도 점차 빈 마음이 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빈 마음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럼 두 개의 거울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한한 고리가 형성되죠? 거울 속의 거울은. 그러면서 우리가 무한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삼매 상태가 그런 거와 비슷해요. 거울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보통은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 거울이 늘 나와 남을 비추고 있다가 보통은 밖을 비추고 있죠, 이렇게. 비추다가 이 사람이 나를 얘기를 하면 나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나와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의식이 되죠. 그러다가 내가 얘기 속에 푹 빠져버리면 나는 또 잊혀지고 카메라가 일로 와요. 그러다가 얘가 나를 칭찬하거나 무시하면 이렇게 되죠. 나라는 것 역시 내 마음속에 딱 비춰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라고 여겨지는 마음을 비추느냐, 나와 상대를 같이 비추느냐,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 안에 다 저장이 되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미묘하게.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러고 있을 때는, 이 그동안 쌓인 나라고 경험된 이것이 이 손이라고 해보자고요. 손이 이렇게 이 카메라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보던 방식으로 한번 봐요. 얘가 경험된 스타일, 패턴으로만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것이 투명한 거울이지만 패턴 속에 빠져있는 투명한 거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손을 떼면 드디어 경험에 영향받지 않는 투명한 거울만 남지 않겠어요? 근데 밖을 볼 때는 결국 내가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밖을 볼 때는 패턴을 가지고 봐야 돼. 쌓여있는 거 가지고 봐야 되니까. 근데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 손이 놔질 때가 온단 말입니다. 이 손이 놔지면 그때 진짜 얘는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않는 투명한 거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조라는 거예요. 내 손이 들고서 바라볼 때는 관찰입니다. 내 의도가 있어요. 보려고 하는 의도. 여기서 여기를 볼까 저기를 볼까 하는 거죠. 그 의도에 물든 거울인 거예요. 맨 초기의 관찰은. 그러나 이제 관찰을 해 나가면서 점차 거울에 비친 것들은 다 상이고 그 상들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이 깨우쳐지기 시작하면 점차 이 손이 나아져요. 의도가 내려놔집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데이터들도 점점 주의가 가지 않기 때문에 흐려지고 맑아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내가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어때요? 잘 못 찾잖아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찾다 보면 생각은 내가 아니고 느낌도 내가 아니고 이게 분명하다면 물론 이제 맨 처음에는 그게 안 되죠. 맨 처음에는 몸이 나라고 여길 때는 몸이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지만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 정도가 되면 내 의식적인 나를 찾을 거고 의식적인 나는 뭔가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으로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진짜 내가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상이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럼 걔네들은 이제 거긴 주의가 가지 않아요. 주의가 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 이런 것들에 주의가 가지 않으면 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가 가야지 이 거울에 나타나요. 내 마음속에서는. 근데 이 관찰력이 투철하지 않으면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이 자꾸 사로잡혀버리죠. 그러면 그때는 이 거울 안에 감정과 생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과 생각 사이의 빈 거울,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서 우리가 지난 요가 수트라 때 얘기를 한 거죠. 빈 마음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생각과 생각 사이, 감정과 감정 사이, 느낌과 느낌 사이의 간격을 자꾸 넓히고 더 깊게 하라 해서 빈 거울이 가득 차버리면 사실 이거 자체가 이미 빈 거울이거든요. 이 안에 상의 주의가 갔기 때문에 상으로 가득 차는 거지, 상의 주의가 가지 않으면, 즉 전기가 상으로 가지 않으면 여기 그냥 빈 거울일 뿐이에요. 그렇게 관찰되는 대상이 빈 거울이 되어가면서 관찰자도 빈 거울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의도가 사라지면 나중엔 두 개의 빈 거울만 남고, 두 개의 빈 거울은 결국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 마음으로 삼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자신의 자신의 본성이 빈 거울과 같다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단계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빈 거울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빈 거울을 여기다 만약에 꽂아가지고, 여기 꽂으면 이제 프로젝트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화면에 쏴집니다. 근데 이 빈 거울인 내 마음을 핸드폰을 꺼버리면 이제 잠자는 거예요. 잠자지만 그러면 화면에는 하나도 안 쏴지겠죠. 뭔가 텅 빌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프로젝트는 살아있죠. 이 프로젝트를 몸이라고 해보자고요. 프로젝트는 몸이에요. 이 핸드폰의 내용은 마음이라고 해보자고요. 마음이 멈춰도 만약에 마음이 텅 빈 거울이 되면 그때는 빈 거울이 쏴질 거고, 근데 이 핸드폰이 잠자요. 꺼버렸어요. 꺼지거나 잠들었어요. 끄면 안 되지. 끄면 안 되겠지. 마음이 가니까. 잠들었다가 해보자. 아주 깊은 잠을 자요, 얘가. 얘 잠잘 때 화면 꺼지잖아요. 예? 화면이 꺼졌어요. 그럼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프로젝트에도 전혀 비친 게 없겠죠? 그렇지만 프로젝트는 아직 안 꺼졌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시커멀 거 아니에요? 근데 프로젝트 화면도 시커멓겠죠? 프로젝트 역시 불은 켜져 있지만 검은 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몸은 마음이 잠들었을 때 몸은 숨쉬고 있는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마저도 꺼지는 거죠. 빈 거울 같은 것도 없는 겁니다. 깊은 잠 속에서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깊은 산매로 들어가기 전에 텅 빈 마음 상태일 때는 거울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빈 거울 상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의식, pure awareness라고 말하는 거죠. 순수한 의식이라는 게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마음, 이런 것도 얘가 잠들지 않을 때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멈춰버리면 거울도 없는 겁니다. 대상이 없으면 이거 자체가 잠들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얘는 대상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많이들 인도 이제 아트만 개념이 그거예요. 아트만 개념은 모든 걸 바라보는 배경적인 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텅 빈. 그러나 모든 걸 알아채는 의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텅 빈 거울과 같다는 거죠. 그것이 멈춰버리면 거기에 대상이 없으면 그것도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상과 연관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그림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한번 실감이 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프로젝트 하나에다가 내 핸드폰을 꽂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가 맨 처음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맨 처음에 이런 상태입니다. 흐려요. 아무것도 그건 못해요. 그러다가 점차 분별을 하기 시작하죠. 분별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점차 이제 분별이 되는데 그 분별이 이렇게 몇 가지, 이게 손가락이 나라고 해보자고요. 손가락이 자기라고 해보자고요. 자기 몸.
자기 몸은 이렇게 맨날 보이는 거죠. 이 자기 몸은 늘 여기 있고, 눈만 떠도. 그리고 저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대상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손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죠. 이러니까 항상 같이 있는 이 손가락과, 보이나? 항상 같이 있는 손가락과 변하는 저 대상들이 구분이 되겠죠. 이런 상태로서 이걸 나라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이걸 나라고 말은 안 하지만 뭔가 구분하겠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변하지 않는 나라는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얘는 늘 따라다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라는 게 완벽하게 이게 분명해지고, 요걸로 이제 보십시오. 손가락을, 메타몽 일로 와볼래? 하고 손가락을 이러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드디어 나고 주인이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밖에 쏠릴 때 보통은 요것에 주의가 많이 가지 않고 내가 프로젝트를 볼 때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맛있는 사과를 볼 때는 커피를 볼 때는 이렇게 커피의 맛 속에 푹 빠질 겁니다. 내 마음이 이걸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차버린 것이 보통 나라는 걸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되면 이 컵이 자기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걸 밖에서 누가 맞으면 아파서 울면 그것이 내가 우는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누가 막 되게 아파해요. 이 사람이 심각한 얼굴이 있으면 내가 심각한 것 같은 거죠. 왜냐면 내 마음에 그대로 비친 거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집중해버리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이거밖에 안 남는 거죠. 이게 슬픔이고 기쁨이고 뭐 분노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내 마음은 이것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혼돈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이게 왜 무슨 일인가 하고 자기를 살피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듀얼 카메라니까 밖을 보던 마음을 카메라를 안쪽으로 돌려버렸어요.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데 맨 처음에는 이 얼굴이 자기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이 몸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잘 바라보니까 이놈도 사라졌다 나타났다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몰입할 때는 없어지고 몰입하지 않고 나를 생각할 때는 있고 또 내 생각 이런 거에 집중할 때는 생각에 뭐 이런 글씨에 이게 생각이라고 해보자고요. 이 생각으로 가득 차버린 상태 뭐 이런 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언제나 이 보는 마음은 변함이 없죠. 보는 마음은 물들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물들지 않아요. 이 카메라는 그냥 보는 기능이에요. 이 봐가지고 저장되는 건 어디에 쌓여요? 이 메모리에 쌓이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메모리에 쌓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메모리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라고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울을 봐서 또는 내 성격이나 내 패턴들 이런 것들을 자기라고 여기는 거죠. 이러고 이렇게 이것이 나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모욕감에. 근데 얘를 자기라고 여기니까 죽을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나는 뭐예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변함없는 나는 뭐예요? 그냥 비추는 보는 기능이에요. 네? 이 보는 카메라의 기능인 거죠. 우리 마음에서 모든 걸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투명한 보는 기능이 그래도 가장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변함이 없었던 거니까 그것은. 나머지 모든 건 변했던 거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것은 어릴 때는 뭐 이름과 몸과 성격들 이렇게 했다가 20살 때는 이랬다가 한 40 넘으면 이렇게 됐다.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이 안에 있었던 건 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었던 것은 다 바뀐 거란 말이죠. 어릴 때부터 마음이 작용할 때부터 근데 맨 처음에 잘 보세요. 마음이 보는 작용도 없었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보는 작용도 없었어요. 왜냐면 마음에 대상이 없었잖아요. 맨 처음에 눈을 뜨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투명하단 말이죠. 이렇게 흐릿해요. 그러다가 점차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니까 아주 어릴 때는 이 마음도 작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는 마음. 그러나 어때요? 살아있었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생명은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마음 이전에 생명력이 있었고 생명력이 작업을 한 최초의 모습이 보는 마음이고 그 보는 마음이 안이비설신을 통해 경험을 쌓아놓고 그 쌓은 것들을 서로 섞어가지고 이름 붙여서 이름과 이름이 연합돼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들이 감정을 부추기고 그래서 증폭되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는 건 뭡니까? 생명의 힘이에요. 그 이후에 보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도 투명한 보는 마음이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보는 마음을 우리는 자기라고 여긴다면 뭐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투명한 보는 마음을 자기라고 여겨요.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게 없다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개별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자기라는 마음은 투명한 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속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명력 그 자체예요. 생명력은 사실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대승에서는 그 어떤 말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심이라고 하자. 말을 붙이자. 이렇게 했던 것 뿐입니다. 그 일심은 보는 마음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요. 아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보지 못하는데 무슨 알겠어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해야 될 이론이에요. 그 이론을 검증해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보는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보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뭐라 했어요? 주체라고 했어요. 주체는 비개인적인 주체. 왜 주체라고 하냐면 대상을 만나야 되니까.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대상과 주체가 나눠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겠죠. 이 손은 손을 볼 수가 없어요. 손이 뭘 보려면 손 아닌 것을 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은 이 손가락은 무엇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손가락이 느끼려면 손가락이 아닌 것에 닿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는 마음도 똑같아요. 보는 마음도 보는 놈과 보여지는 무엇이 있어야지 보는 마음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마음을 아주 깊숙이 관찰하고 살펴봤더니 대상이 텅 비어버리면 그때 보는 놈도 텅 비어버리면서 본다는 느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삼매로 가는 겁니다. 삼매라는 건 단순히 그냥 하나의 마음만 남은 거예요. 한 마음만. 근데 그 한 마음은 조만간에 의식이 정말 아주 저 무식 깊숙이 탐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한 마음 자체도 그냥 쉬어버립니다. 그것만 가지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는 마음 갖고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은 있는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삼매 속에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삼매를 경험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삼매를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변함없는 현상계의 삶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 마음에 비친 이 수많은 것들 이쪽으로 가자. 내 마음에 비친 이 수많은 이 다양한 사람들과 이 사물들 이런 것들을 자기라고 여기거나 거기에 그것의 희노애락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서 괴로워하기 때문에 텅 빈 마음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지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면 텅 빈 마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냥 포맷된 하드디스크나 똑같아요. 대상을 비치지 못하는 카메라 기능 같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고 보석 같은 이유는 마음에 비친 그림을 자기라고 여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텅 빈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텅 빈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살펴보는 마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살펴보는 마음은 우리가 어릴 때는 자기라는 걸 아주 크게 의식 못할 때는 그냥 이렇게 봐요. 와, 이게 뭐지? 이렇게 뭔가 마음에 비칠 때는 벌써 주체와 대상이 나눠져 있는 상태죠. 대상도 다 분별되는 상태예요.
벌써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주객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라는 걸 느끼지 못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돌아갈 때는 나라는 걸 느끼는 상태는 아직도 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주체로서 존재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나라는 걸 느낄 때는. 주체 속에 이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나라는 느낌이 있는 상태. 이 손가락, 이걸 나라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마음에 비친 그림자가 상처를 입으면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손가락 같은 것을 들고 다니는 거죠, 이제. 누구를 만날 때도. 예? 한 20살 넘으면 이제, 이게 얘가 수시로 나타나요. 그래서 매화를 만나면 내가 무지입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얘가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얘를 자기라고 여기니까.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텅 빈 거울 같은 상태가 생겼고, 그것도 생겨난 거죠. 왜냐면 생명력에는 거울 같은 것도 없어요. 거울과 같은 것도 마음의 하나의, 생명의 하나의,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텅 빈 거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거울 속에 보이지 않는 주체가 생겨나죠? 이거는 보이는 주체예요. 요거는 보이는 주체예요, 손가락은. 보이지 않는 주체는 벌써 이렇게 대상이 보이면, 이미, 이렇게 대상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주체가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주체는 개별적이지 않아요. 그냥 보는 마음일 뿐인 거죠. 어릴 땐 주로 이 마음이 작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차, 그럴 때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이 나와, 손가락인 나와 대상이 함께 있지 않으면 나와 상대방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혼돈이 와요. 질서가 안 잡힙니다. 누가 나를 때려도 그냥 맞고, 욕해도 그냥 먹고, 무시해도 그냥 무시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이 거울 자체가 유지 안 될 거 아니에요. 망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울을 보존하고 지키려면 내 마음의 그림에 비치는 상을 구분해야 돼요. 이 손가락인 거울과 동일시된 이 손가락과 거울이 아닌 다른 것들. 그러니까 거울이 자기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거울이 자기에 해당되는 그림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 손가락이 바로 자기에 해당되는 그림인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 거울에 비치는 거울이 아닌 프로젝터와 거울 자기 자신을 구분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울은 자기를 지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물론 동물들처럼 마음의 그림이 없이 주체를 본능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동물들도 자기와 자기 아닌 걸 구분하는데 마음의 그림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마음에 하나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자기 이미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이미지가 상처받으면 거울이 죽을 것 같은 거죠. 죽을 것 같은 느낌은 전기에서 와요. 전기라는 생명력에서 와요. 이건 다 그림 아닙니까? 전기 빼버리면 이게 다 깜깜해지고 꺼져버리잖아요. 생명력의 힘이 얘도 작동시키고, 첫째 이 거울을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거울 속에 이 그림인 이 손가락을 작동시킬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힘은 그냥 이름 붙여놓은 거고, 우주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 어떤 원천, 에너지의 원천, 그거라고 해보자고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근본은 텅 빈 거울 같은 거고. 그래서 일단은 생명력을 터득하는 데까지는 안 가더라도 마음의 근본, 보는 마음의 근본은 한번 발견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생겨나면 이제 드디어 얘가 자기 마음에 비친, 이 거울에 비친 모든 것을 조절하자. 자, 왼쪽으로 좀 가자.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좀 갈까? 이러는 거죠. 얘 안에 쌓여있는, 이 손가락 안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험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항상 같이 다녀요. 거울과 함께. 꺼지지 않는 이상, 거울이 꺼지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보면 빅스비 버전.
이걸 딱 하면, 얘가 이제 뭐냐면, 딱, 저 카메라를 보잖아요? 물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다 누르면 이제 인터넷에 연결돼가지고 이 그림의 의미가 딱 나타나요.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내 마음에 쌓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더 넓게는 이 우주 전체에 연결된 에너지적인 느낌을 통해서 모두에게 연결돼 있어 이 빅스비 버전을 통해서 카메라 이상의 다양한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다시 이렇게 카메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물건 쇼핑이 있어요, 또 얘가. 그러면 컵을 딱 찍으면 그러면 이게 뭐 컵인가요? 딴 거네. 그림이 나오는구나. 이 그림이 나오네. 글씨가 나오네. 뭐 시집 이런 게 나오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마음이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안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얘가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은 외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현상들을 경험하다가 이제 희노애락을 겪으니까 도대체 누가 희노애락을 겪는지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관심이 카메라 자체로 돌아오는 겁니다. 관심이 이 카메라의 기능, 빅스비를 종료하고 카메라 기능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리고 카메라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맨 처음에는 내 이미지를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내 이미지는 사라지고 이미지 자체가 하나에 쌓이는 데이터라는 걸 알고 그 경험적 데이터를 내려놓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 진짜 텅 빈 어떤 바라보는 마음 또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거울이 거울을 비치는 일 이렇게 이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거울이 거울을 비치면 무한이 나타나야 되는데 무한 거울 이걸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의미가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준비했는데 대충은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자기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먼저. 그러면 이제 거울이 이제 얘가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죠. 자기를 바라보죠. 얘도 자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얘도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죠. 그러면 얘와 얘가 이렇게 서로 카메라가 밑에 있어야 되죠. 서로 이렇게 바라봐요. 카메라가. 자, 그러면 무한히 저 끝에 보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내용이 있는 거울이라서 그렇지 이게 텅 빈 거울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거울이 텅 빔이 텅 빔을 비추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무한하죠? 무한한 텅 빔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관찰할 때 마음에 내용 없이 자기를 관찰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무한 거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피닛 미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핸드폰으로 무한 거울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런 거죠. 네, 보이나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하나가 여러분 저 무한히 저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듯이 이렇게 끝이 없이 나타나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인피닛 미러 찾으면 됩니다. 자, 이게 내가 나를 관찰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 마음이 나라고 여기는 것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속에 나의 이미지 또는 이 핸드폰 자체는 투명하지만 손가락은 모양이기 때문에 투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모습을 지녀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른 것과 구별되는 모습을 지니겠죠. 그런 구별되는 모습, 핸드폰 자체, 카메라 자체는
아무런 모습을 지니지 않죠. 상이 없으니까. 카메라는 상이 없어요. 상은 카메라 속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아무리 많은 상이 들어있어도 카메라의 이 투명함은 물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보는 마음의 본성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보는 마음의 본성은 개별적이지도 않고 어떤 모습도 지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과 나를 구분하면서 살기 위해서 나라는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마음의 상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된 거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분하고 지성적으로 분별하면서 훌륭하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놈이 상처받을 때가 문제예요. 얘가 상처받거나 얘가 탐욕 속에 빠지거나 얘가 쾌락이나 중독에 빠지거나 뭔가의 감정에 빠지거나 이렇게 버리면 그놈이 빠지는 이유는 요것을 이게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거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거울이 자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거울은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집니까? 오케이. 내가 있다라는 거 느껴질 거 아니니? 그래, 그것이 바로 이 손가락과 같은 거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감지로 파악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던 작업이 그거고, 그걸 파악하면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마음의 상이라는 걸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을 잘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분별하면서. 손가락을 없애려면 다른 모든 상도 다 없어져야 돼요. 손가락만 없어지지 않아요. 손가락만 없어지기도 하죠, 가끔. 이럴 때. 손가락을 잊혀질 때. 잊혀지면 없어진 없어진 거죠. 그렇지만 패턴이 있으니까 또 나타나죠. 누가 저쪽에 나를 욕하거나 칭찬하면 딱 내가 나타나죠. 이렇게. 요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멸시받으면 화가 나는. 요놈이 나타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 마음의 작용이에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생명의 힘,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떻게 개인성을 띠기도 하고, 얘가 사라지면 비개인적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모든 현상이 사실 그래요.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개별성을 띠기도 하고, 비개인적인 전체성을 띠기도 하고, 이 카메라는 개별적이지도 전체적이지도 않고 그냥 기능이라면, 전체성은 카메라의 기능과 아주 많이 닮아있는 그림이에요. 그것이 파동성이라고 해보자고요. 그것을 그림을 하나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입자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나라고 여기는 개별성을 띌 때라고 해보자고요. 우선 전체로 입자성과 파동성 그리고 양자는 이 두 가지를 다 띱니다. 그것을 한번 그리고 관찰자가 끼어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거 오른쪽에 보면 파티클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파동입니다. 파동은 간섭 현상을 불러일으켜요. 두 개의 파동이 서로 섞여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끝에 마지막 벽에 저런 간섭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파동성이에요. 이게 양자는 이렇게 파동적이고 저 도착은 입자예요. 도착이라는 것은 현상화됐다는 거예요. 현상화되면 입자로 현상하는 겁니다. 근데 현상화되기 전에는 파동적이에요. 파동이죠? 입자.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쐈더니 이렇게 나중에는 간섭 현상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이제는 관찰자를 뒀어요. 눈이 관찰자예요. 관찰할 때는 어때요? 입자적이죠?
여기까지는 관찰하다가 눈이 보니까 저렇게 입자 한쪽을 들어가는 거예요. 파동은 두 쪽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입자는 국소적이에요.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쪽에 있으면 다른 쪽에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입자적이에요. 입자는 저 벽에 부딪히는 게 랜덤으로 부딪히죠. 그냥 질서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부딪혀요. 이제 파동입니다. 파동은 두 개의 구멍으로 동시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밖에서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이상한 방향을 바뀌죠. 그리고 도착할 때는 이 형태를 띄어요. 이게 간섭문이에요. 그 다음에 양자입니다. 양자 빛이에요. 빛은 시작은 파동이지만 도착할 때는 현상하는 입자로 현상화해요. 그래서 파동과 입자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동을 쏘면 역시 간섭무늬를 띄어요. 그런데 이번엔 관찰자를 뒀어요. 눈이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관찰하는 순간 입자로 바뀌었다가 다시 파동으로 바뀌었다가 또 마지막에 입자로 바뀌죠. 그런데 결과가 흥미로워요. 결과가 랜덤으로 나오죠. 자, 결과가 랜덤으로 나오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입자라고 여길 때는 내가 나라고 여길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분 좋고 우리가 모두 하나 뭐 이런 느낌일 때는 너나 별로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파동적이에요. 마음이 서로 섞여요. 근데 누가 이 사람이 나를 뭐 위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러면 입자성이 탁 나타나죠. 즉 문사님이 아까 눈이 나타났을 때 나를 바라보는 눈과 나타나면 파동이 갑자기 입자성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나 구분 없었다가 이 사람이 나를 탁 바라면서 은근하게 뭔가 좋아하는 눈빛을 바라본다. 그럼 내가 탁 생겨나는 거죠. 입자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빛은 물리 세계의 기본입니다. 에너지의 근본이죠. 양자. 양자가 저런 양상을 띄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몸과 육체와 다른 물질과 다른 마음의 특성을 구분하죠. 이건 마음과 물질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음도 보면 나라는 입자성과 나가 희미한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상화할 때는 우리가 너나 없이 막 와 좋아 이럴 때는 그때는 파동적으로 드러나요. 간섭 현상이에요. 서로 만나서 좋기도 하고 느낌으로 만난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안 좋아서 더 서로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개별성을 띌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뭔가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누구다라고 너와 나가 다른 입자적으로 딱 드러난다는 거죠. 마음도 양자와 아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죠. 개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입자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파동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개인성을 띤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비개인성을 띤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라는 것, 입자성을 개인적인 나라고 해보자고요. 부처님은 개인적인 나라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있지 않다. 뭐 없습니까? 그러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개별성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은 변함없이 있어야 되는데 변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개별적이지도 않고 전체적이기도 않아요. 또 다르게 말하면 개별적이기도 하고 전체적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개별성과 전체성을 현상화시키는 근본은 뭡니까? 그건 에너지라는 거죠. 움직임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빛을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걸 또 들여다보자고요. 이게 옛날에는 빛의 전자기 장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빛이 어떻게 지구로 전달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공간은 진공인데 매질이 없는데 파동은 빛을 파동이라고 했으니까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물의 파동은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듯이 빛도 뭔가 매질을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데 우주 공간은 진공이니까 매질이 없는데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자기장을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전자기장은 원래 전기와 자기인데 전기는 이렇게 초록색이 전기장이에요. 빨간색이 자기장이에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곳에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자기장이 형성된 곳에는 전기가 흘러요. 자, 아까 그 파랑색 이 전기장이에요.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알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갱이라기보다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빛은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광자라고 이름 붙였지만 무슨 고정되어 있는 실체라기보다는 에너지 덩어리죠. 그게 양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에너지 덩어리. 그 에너지 덩어리가 근데 전달되는데 그럼 빛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되느냐는 거죠. 광자는 전기성을 띠니까 전하를 띠니까 전기적인 힘이 전기장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게 전기장입니다. 전기장을 딱 만들면 이 전기장이 이렇게 흐르면 이 주변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요. 그럼 자기장이 형성되면 또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돼요.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전기와 자기는 장입니다. 장. 에너지의 장이에요. 에너지 장은 무슨 실체가 없죠. 힘의 장이에요. 그냥. 그렇게 힘이 전기란 특성과 자기란 특성을 띠면서 서로가 연결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 요소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전기는 음적인 힘, 자기는 양적인 힘이라면 음적인 힘과 양적인 힘이 서로 번갈아 서로가 서로를 밀쳐주면서 현상화시키면서 이어져서 힘을 만들어내고 그 힘이 여기 와서 전달된 이제 힘이 그런 서로를 밀어내는 그 힘, 서로를 만들어내는 그 힘, 두 개의 특성이 음은 양을 만들고 양은 음을 만들어내는 그 특성이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이렇게 전달돼서 왔어요. 그 힘이 이제 우리의 나무들을 광합성을 시키고 비타민 D를 만들어내고 비타민 D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실체라고 하기보다는 에너지, 생명의 힘인데 그것이 현상화되는 모습이 전자기장으로 올 때는 물질적인 특성,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어떤 생명적인 특성, 스스로를 유지하는 그런 생명적인 특성, 이런 특성으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자와 전자 이런 게 물질의 근본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양성자는 사실 이름 붙인 겁니다. 에너지가 어떤 특성, 어떤 패턴을 띠고 그 순간 나타났을 때 양성자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자연계에는 네 가지 힘이 있다고 하죠. 핵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핵력은 양성자가 스스로를 끌어당겨서 자기들끼리 강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핵력이라고 하는데 핵 속에서 존재하는 힘이죠. 그러면 그 핵이라는 게 양성자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인데 서로 접속하는 힘인데 양성자라는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까 말했듯이 어떤 힘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힘의 패턴과 또 다른 힘의 패턴이 그 둘 사이에 또 강한
핵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의 패턴과 힘의 패턴이 그들 사이에 또 힘이 작용해서 만들고 있는 게 핵이라는 거죠. 전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은 전기라는 특성과 자기라는 특성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존재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체라기보다는 어떤 에너지 패턴들이 일시적으로 또는 좀 오래도록 유지되는 것들끼리 서로 관계 맺고 있는 건데 이 물질 세계의 양성자와 전자의 유지라는 것은 어떤 힘의 패턴이라면 우리 마음속의 느낌의 유지는 이름을 붙이면서 유지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 좋은 느낌에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근데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느낌은 잠시 느껴지다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어때요? 행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다 어떤 따뜻한 느낌이 생겨나잖아요. 저장돼 있어요. 행복의 느낌이. 슬픔의 느낌도 저장돼 있고. 원래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면 저장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은 휘발성이 강해서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저장되어 있던 개별적인 느낌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생각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형성된 네트워크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하는데 그 근본에는 결국 힘의 두 가지 특성, 음적인 특성과 양적인 특성이 서로가 얽혀가지고 존재케 하는 느낌을 존재하게 하고 물질을 존재하게 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역시 그렇게 존재하게 만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에는 어떻게 보면 잡을 수도 없고 무슨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생명의 힘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우주의 근본적인 힘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다양한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 우주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힘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 힘은 그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물리학자들은 힘이 빅뱅 때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초창기에 확 터져가지고 그 모든 발생한 그 힘들이 이 우주의 모든 요소들을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건데 최근에는 또 이 진공이라고 하고 있는 이 공간이 이미 에너지들로 가득한 양자수프라고 해서 끊임없이 힘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은 우리의 개념상 힘이지 사실 힘이라고도 할 수 없죠. 나타났을 때는 힘이지만 나타나지 않을 때는 힘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알 수 없는 그 근본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나라는 걸 구성하고 나라는 것이 허상이라는 걸 알아도 왜 나라는 느낌이 존재해야 하고 또 지금 이 순간 그 나라는 느낌이 없다는 걸 알면서 있음을 사용하는 그런 현상에서 초월된 부분에 뿌리를 받고 현상을 사용하는 것들이 가능한가라는 걸 하나씩 연습을 통해서 또는 한번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만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